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보통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대부분은 한국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말합니다. 관세요? 우리가 다 내겠습니다. 한국 변압기 아니면 전기가 안 돌아갑니다. 없어서 못 파는 나라, 관세를 가격표에 붙여버린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갑이 됐는지 끝까지 보여드립니다. 저는 에밀리 윌슨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국제무역과 공급망을 연구하고 있죠. 지난 20년간 미국의 통상 정책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번 관세 발표를 봤을 때도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변압기 최대 20%, 반도체 25%. 미국 정부가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보통 이 시점에서 제가 아는 시나리오는 하나였습니다. 수출국 기업들이 가격을 깎아요. 물량을 줄이거나 손해를 감수하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양보안을 내놓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이번엔 어떻게 대응할까? 과거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2018년 철강 관세 때 한국은 쿼터제를 받아들였어요. 수출 물량에 상한선이 생긴 거죠. 2019년 자동차 관세 위협 때는 미국 현지 투자를 늘렸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어요. 관세가 나오면 한국은 방어적으로 움직인다.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처음 보는 장면이 펼쳐졌죠.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요? 전액 가격에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수출국이 관세를 가격에 붙인다? 그럼 수입업체가 그걸 다 부담한다는 건가요? 제 동료 교수는 말했어요. 저런 식으로 나오면 주문이 취소될 텐데. 미국 바이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요.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주문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 수입업체들이 조용히 관세를 받아들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무역 이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힘의 균형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을이 아니라 갑이 된 거예요. 그것도 미국 시장에서요. 저는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였을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미국 산업의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진짜 힘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관세 회피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의 권력이 이동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목격한 건 역사적 전환점이었죠. 무역의 게임 룰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고들기 시작했죠. 미국 전력 산업의 내부로요.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따지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전략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네, 관세 전액을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주문이 취소되지 않나요? 대답은 간단했어요.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했겠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통보한 거죠. 우리 조건이 싫으면 사지 마세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무역 이론에서 이런 건 불가능했어요. 수출국은 항상 수입국보다 약한 위치였습니다. 시장이 큰 쪽이 힘이 세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시장이 아니라 제품으로 힘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전력 회사 구매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뉴욕의 한 카페에서였죠. 그는 커피를 마시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다른 데서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HD 현대 말고는 선택지가 없거든요.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지인은요? 지멘스는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인은 이미 생산 라인을 줄였습니다. 지멘스도 납기가 7년이에요. 중국 제품은 인증 문제가 있고요. 결국 한국산 아니면 전력망이 멈춥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문제였어요.
미국 전력 회사들은 관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죠. 대안이 없으니까요. 저는 제 연구실로 돌아와서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주 잔고를 확인했어요. 2023년 기준 7조 원. 2024년엔 더 늘었죠. 주문이 밀려 있었습니다. 관세가 붙었는데도 주문은 계속 들어왔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대체 불가능. 한국 변압기가 아니면 미국 전력망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동료들에게 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죠. 한 교수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HD현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관세만 전가했을 뿐이죠. 이게 더 무서운 전략이었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서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미국 바이어들도 이걸 알았습니다. 한국이 합리적인 선에서 움직인다는 걸요. 그래서 관계가 유지됐죠.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구조적 우위예요. 한국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이 방치한 결과였죠. 그 배경을 알아야 했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무방비했을까요? 저는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전력 인프라 위기 보고서. 내용은 더 심각했죠. 미국 변압기의 70%가 2000년 전후에 설치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30년이에요. 계산은 간단했죠. 2030년까지 대부분 교체해야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요. 저는 필드 조사를 나갔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변전소를 방문했습니다. 녹슨 변압기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현장 책임자가 말했어요. 이거 1997년 모델입니다. 벌써 수명을 넘겼어요. 하지만 교체할 여유가 없어요. 주문해도 5년은 기다려야 하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전이죠. 며칠 아니면 몇 주. 실제로 2021년 텍사스 대정전이 그랬습니다. 한파로 전력망이 무너졌어요. 200명 이상이 사망했죠. 문제는 변압기 부족이었습니다. 복구가 늦어진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체할 변압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들이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개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소도시 하나가 쓰는 수준이죠.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AI 붐이 너무 빨리 왔어요. 전력망이 따라갈 수 없었죠. 저는 버지니아의 한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어요. 전력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눴죠. 여기 완공되면 전력 수요가 2배로 늘어납니다. 변압기를 추가로 20개 설치해야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확보는 됐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 주문했습니다. 2028년에나 받을 수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았어요. 낡은 인프라 교체와 AI 전력 수요 폭증. 그런데 변압기 공급은 정체돼 있었죠. 미국 국내 생산은 거의 멈췄습니다. 지인은 2010년대부터 생산을 줄였어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였죠. 중국산은 품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력 회사들이 꺼렸어요. 유럽 업체들은 납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결국 한국만 남았어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두 회사가 미국 시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업 통계를 확인했어요. 한국의 초고압 변압기 점유율이 40%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60% 이상이었죠. 이건 독과점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업체가 한국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제 논문 초고에 썼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공급망을 포기했다. 제조업을 경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다. 이제 미국은 한국 없이 전력망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씁쓸했어요. 제가 사는 나라의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이 틈새를 놓치지 않았어요. 30년간 기술을 쌓았죠.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관세를 무력화하는 힘. 그건 정치가 아니라 기술에서 나왔어요.
저는 미국 전력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행사였죠. 전력회사 구매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세션 중 하나가 공급망 위기였습니다. 패널로 나온 사람이 말했어요. 지금 변압기를 주문하면 5년 후에나 받습니다. 한국 업체 기준으로요. 객석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패널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아니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메모했습니다. 업계 전문가가 공개석상에서 한 말이었어요.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저는 왜 5년이나 걸리는지 궁금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창원 공장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자동화가 덜 돼 있었죠.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변압기는 수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초고압 제품은요. 코일을 감는 것부터 절연 처리까지. 기계로는 못합니다. 저는 작업장을 둘러봤어요. 숙련공들이 조심스럽게 구리선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죠.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이 사람들 키우는데 10년 걸립니다. 처음엔 단순 작업부터 시작해요. 5년쯤 지나면 중급 작업을 맡기죠. 10년 차가 돼야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장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 문제였죠.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숙련공은 하루아침에 안 나와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10년. 미국이 지금 공장을 지어도 2035년은 돼야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업체들의 대응을 조사했습니다. 지인은 2015년에 변압기 사업부를 매각했어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였죠. 지금 다시 시작하려 해도 인력이 없었습니다. 숙련공들이 다 흩어졌어요. 은퇴하거나 다른 산업으로 갔죠. 중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중국 변압기 업체 데이터를 봤습니다. 생산량은 많았어요. 하지만 초고압 분야는 약했죠. 765kV 변압기. 이건 한국이 독보적이었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중국도 따라오려 했지만 실패했죠. 품질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미국 전력 회사들은 중국산을 안 썼어요. 한 번 사고 나면 끝이니까요. 저는 전력회사 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변압기는 전력망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대정전이에요. 그래서 검증된 업체만 씁니다. 한국은 30년간 사고가 없었어요. 신뢰가 쌓인 거죠.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시간과 실적으로 쌓는 거였어요. 저는 납품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1990년대부터 미국에 수출했어요. 처음엔 소형 변압기였죠. 점점 대형으로 올라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 초고압 시장에 진입했어요. 한 건 한 건 성공 사례를 쌓았죠. 지금은 미국 전력 회사들이 먼저 찾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제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쌓은 거죠. 기술, 인력, 신뢰. 이 세 가지가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주문이 밀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이 구조를 논문에 정리했습니다. 공급망 권력의 이동. 제조업 경쟁력의 본질.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가 전력망 안보였어요. 한 의원이 질문을 던졌죠. 국내에 변압기 공장을 지으면 되지 않나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었어요. 돈을 쓰면 해결된다는 믿음. 증언대의 선산업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공장은 1년이면 짓습니다. 하지만 숙련공은 10년 걸려요. 그 말에 의원들이 당황했죠.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잃은 대가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청문회가 끝난 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은 공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변압기는 달라요. 장인의 영역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는 계산을 했어요. 공장 짓는데 2년. 인력 채용하고 교육하는데 5년. 실전 경험 쌓는데 5년. 최소 12년입니다.
그것도 모든 게 순조로울 때요.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12년. 그 사이에 미국 전력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국의 인력 양성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자체 교육원이 있었어요. 신입사원을 뽑으면 1년간 기초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현장에 배치했죠. 3년차부터 중급 작업을 맡겼어요. 7년차쯤 되면 팀장급이 됐습니다. 10년차가 되면 초고압 변압기 제작을 총괄했죠. 이 시스템이 30년간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수백 명의 전문가가 있었어요. 미국은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지휘가 사업을 접으면서 인력도 흩어졌죠. 교육 시스템도 사라졌어요. 저는 은퇴한 지휘 엔지니어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70대 노인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변압기 만드는 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수익성을 따지면서 포기했죠. 젊은 엔지니어들은 다 IT로 갔어요. 제조업은 인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서 미국의 문제를 봤습니다. 단기 수익에 집착한 거예요. 장기적 경쟁력을 포기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익성이 낮아도 기술을 지켰어요. 인력을 키웠죠.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저는 중국 사례도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공장도 많이 지었죠. 하지만 초고압 분야에서는 한국을 못 따라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중국 업체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죠. 우리는 아직 10년이 부족합니다.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변압기는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반도체처럼 최첨단 기술도 아니죠. 하지만 깊은 숙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숙련은 하루아침에 안 됐어요. 저는 논문에 썼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다. 한국은 이걸 이해했다. 미국과 중국은 놓쳤다. 그래서 한국이 관세를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공장을 지어도 소용없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현실이 미국에 주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제조업은 쉽게 되찾을 수 없어요. 한 번 잃으면 10년, 20년이 걸리죠. 한국은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반도체 시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압기와 비슷한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이 또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번엔 HBM이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AI 서버의 심장이었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엔비디아 임원이 발표를 하고 있었죠. 차세대 AI 칩 이야기였어요. 그가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HBM 없이는 AI가 작동 안 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밑줄 그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을 했습니다. HBM 공급은 안정적인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삼성과 SK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데자비를 느꼈습니다. 변압기와 똑같았어요. 한국 아니면 대안이 없는 구조. 저는 HBM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점유율 50%였어요. 삼성전자가 30%. 합치면 80%였죠. 나머지는 마이크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도 생산량이 부족했어요. 결국 한국이 시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AI 서버는 HBM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공급이 끊기면 사업이 멈춰요. 그래서 관세 문제가 나왔을 때 긴장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25% 관세를 검토했었습니다.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당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들이 백악관에 탄원서를 냈었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HBM에 관세 붙이면 AI 산업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들의 논리를 분석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어요. AI는 미국의 미래 먹거리였습니다. 챗GPT, 구글 바드, 아마존 AI 서비스. 이 모든 게 HBM 없이는 안 됐죠. 트럼프도 이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외 조항이 나왔어요. 미국 공급망의 필수적인 품목은 관세 면제 가능.
저는 그 문구를 3번 읽었습니다. 이건 한국을 위한 조항이었어요. 노골적으로요. 변압기와 HBM. 둘 다 필수제였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죠. 저는 삼성전자 관계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시장의 요구에 응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한국이 주도권을 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왜 한국이 HBM에서 강한지 분석했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극악이었어요. 메모리 칩을 12층, 16층으로 싸는 겁니다. 각 층 사이 연결도 완벽해야 했죠. 오차 범위가 나노미터 단위였어요. SK 하이닉스가 이 기술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투자했어요. 삼성도 뒤따랐죠. 지금 두 회사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마이크론도 따라오려 했지만 격차가 컸어요. 중국은 아예 시작도 못했죠. 미국 제재로 장비를 못 들여왔으니까요. 저는 엔비디아의 공급망 데이터를 봤습니다. H100, H200 칩. 이것들이 AI 혁명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칩에 들어가는 HBM이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산이 대부분이었죠. 엔비디아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한국 외에는 살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 구조가 변압기와 똑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 장벽과 시간 장벽. 이 두 가지가 한국을 지키고 있었어요. 관세가 무의미해진 이유였습니다. 필수제가 된 순간 가격은 문제가 아니었죠. 공급이 문제였어요. 한국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논문에 새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필수제 경제학.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 무역에서 갖는 힘. 한국이 두 분야에서 이걸 증명했어요. 변압기와 반도체. 겉보기엔 다른 산업이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깊은 기술과 오랜 투자. 그리고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시간. 저는 미국 정부가 이 현실을 받아들인 걸 봤습니다. 관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없이는 미국 산업이 못 돌아갔으니까요. 이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었어요. 제조기술이었죠. 한국이 조용히 쌓아온 경쟁력. 그게 지금 관세를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2024년 4분기 결과가 나왔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감탄했죠. 영업이익률 23.5%. 제조업에서 이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와 비교했어요. 2020년에는 15%였습니다. 4년 만에 8%포인트 상승한 거죠. 무엇이 이익률을 끌어올렸을까요? 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가격 협상력. 둘째, 관세 전가 성공. HD현대는 관세를 가격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률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20% 관세가 붙어도 마진은 안 깎였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027년이 기대됩니다.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거든요. 그럼 HD현대는 비용 부담이 사라지죠. 이익률이 25%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그 시나리오를 계산해봤습니다. 연간 매출 10조 원 가정. 25% 영업이익률이면 2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분석했습니다. 구조적 우위가 숫자로 나타난 거였어요. 변압기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수요는 넘쳐났죠. 공급은 한정됐고요. 경제학 교과서대로였어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HD현대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했죠. 저는 SK 하이닉스 실적도 봤습니다. HBM 덕분에 영업이익률이 폭등했어요. 2023년 적자에서 2024년 흑자 전환. 그것도 대규모 흑자였죠. HBM 가격이 일반 메모리의 5배였습니다. 이익률은 10배 이상이었어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비싸도 샀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되 탐욕스럽지 않게. 가격을 올리되 관계를 유지하게. 이 균형이 중요했어요. 너무 가격을 올리면 바이어들이 반발합니다. 대안을 찾으려 애쓰죠.
하지만 적정선을 유지하면 관계가 지속됐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 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바이어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격이 비싸긴 해요. 하지만 품질과 납기를 생각하면 합리적이죠.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들이 기술에 투자한 걸 알아요. 그 말에서 저는 성숙한 관계를 봤습니다. 착취가 아니라 상생이었어요. 한국은 기술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었죠.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세 면제가 확정되면 이익은 더 늘어날 거예요. 2027년부터 본격화되죠. HD 현대의 주가가 오른 이유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제조기업들을 담아야 하나 고민했죠. 개인적으로는 투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는 중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확신은 있었어요. 한국 제조업이 돈이 되는 구조로 진입했다는 것.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어요. 기술 우위가 이익으로 전환되는 시스템. 한국이 그걸 만들어냈죠. 저는 논문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한국 제조업 이익률 추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상향 곡선이었어요. 그리고 2027년 이후 전망도 그렸습니다. 더 가파른 상승.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을에서 갑으로 올라선 걸, 관세가 무력화된 걸, 이익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걸. 저는 이 그래프를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무역 이론의 새로운 장입니다. 기술 우위가 무역 권력을 바꾼 사례죠. 저도 동의했어요. 한국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마무리하며 본질을 정리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에 꼼짝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지난 6개월간의 조사를 되돌아봤습니다. 변압기 현장, 반도체 컨퍼런스, 전력회사 인터뷰. 모든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아니면 안 된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도 아니었죠.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했습니다. 지인은 수익성을 이유로 변압기 사업을 접었죠. 단기 이익에 집착한 결과였어요. 장기 경쟁력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둘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10년, 20년, 30년. 한국이 기술을 쌓는 동안 미국은 손 놓고 있었어요. 그 격차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셋째, 대안이 없었습니다. 중국도 못 따라왔어요. 유럽은 물량이 부족했죠. 결국 한국만 남았습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다시 봤습니다. 강경했지만 한계가 명확했어요. 필수제 앞에서는 무력했죠. 변압기에 20% 관세를 붙였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세를 가격에 붙여버렸죠. 반도체는 아예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이 구조가 주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무역은 정치가 아니라 기술로 결정된다.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제조 능력에서 나온다. 한국이 이걸 증명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미국 동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한 교수가 불편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미국은 한국에 종속된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종속이라기보단 상호 의존이죠. 한국도 미국 시장이 필요해요. 하지만 협상력은 한국이 더 세졌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다른 교수가 반박했어요.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키우면 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 사이 한국은 더 앞서가겠죠.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그 대화 이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사는 나라가 제조업을 잃은 데가 그게 이렇게 크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쉬운 길을 가지 않았어요. 빠른 돈을 쫓지 않았죠. 기술을 지키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30년 동안요. 그 결과가 지금이었어요. 관세를 무력화하는 나라. 필수제를 독점한 나라. 조용하지만 강력한 나라. 저는 논문의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무역 강국의 모델을 제시했다. 군사력이나 시장 크기가 아니라
기술 깊이와 제조 능력으로. 이것이 21세기 강국의 조건이다. 논문을 제출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계속 앞으로 갈 겁니다. 다음은 어떤 분야일까요? 배터리, 로봇, 바이오?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확신도 있었어요. 한국은 또 해낼 거예요. 묵묵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게 제가 지난 6개월간 배운 겁니다. 한국의 힘은 요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었죠.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세로는 안 된다는 걸. 기술 앞에서는 정치도 무력하다는 걸. 저는 연구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산 변압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전기를 책임지면서요. 그리고 한국산 반도체가 AI를 구동하고 있었죠. 미국의 미래를 만들면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힘. 한국이 가진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